고묘의 입구를 찾아 이막수가 먼저 잠수를 했고 야율제가 그 뒤를 바짝 따라갔다. 그리고 곽부와 무시 부자가 뒤따랐다. 야율제 등 5사람은 개울 바닥을 걸어가는 이막수의 뒤를 쫓았다. 바닥 통로는 때로는 좁아지는가 싶더니 갑자기 넓어지기도 했다. 물의 흐름도 급해졌다가 느려졌다 하며 일정치가 않았다. 물의 깊이도 도무지 가늠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한참을 가자 고묘 입구가 나왔다. 이막수는 그 안으로 쏙 들어갔다. 5사람 역시 그 뒤를 따랐다. 이막수의 뒤를 따라오지 않았다면 이런 곳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나 했을까? 일행 모두 같은 생각이었다. 이미 물 밖으로 빠져나온 후였지만 주위는 여전히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다. 5사람은 서로 손에 손을 잡고 조심조심 이막수를 쫓아갔다. 한참을 가니 땅이 조금 높아지는 듯 했다. 발밑은 이제 완전히 마른 땅이었다. 뭔가 육중한 것이 끌리는 소리가 나서 살펴보니 이막수가 성문을 밀어 열고 있었다. 여기는 고묘 중심이니 잠시 쉬었다가 양과를 찾아봅시다. 이막수의 목소리였다. 고묘에 들어온 이후로 무삼통과 야율제는 이막수에게서 조금도 떨어지지 않았다. 혹시나 그녀가 뭔가 엉뚱한 짓을 할까봐 마음을 놓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손을 뻗어도 손가락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두운 상황이라 이들은 귀로 눈을 대신하며 그녀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온 신경을 곤두세웠다. 그때 갑자기 이막수의 싸늘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금 내 손에는 빙백은 침이 들려있다. 너희 무시 부자놈들, 맛 좀 보겠느냐? 그 소리에 사람들이 모두 깜짝 놀라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해하는 사이 이막수는 소리 없이 문 쪽으로 다가섰다. 그리고 잠시 후 고요한 어둠 속에서 빙백은 침 2개가 예리한 바람 소리를 내며 날아왔다.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낮추는 사이 성문이 다시 밀리고 있었다. 아차 싶었던 야율제와 무삼통이 소리나는 쪽으로 몸을 날려 문을 붙잡아 보려 했으나 이미 문이 닫힌 후였다. 문은 아무리 밀어보아도 꼼짝도 하지 않았다. 야율제는 손을 뻗어 문 여기저기를 만져보았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문을 열 수 있는 손잡이는 만져지지 않았다. 벽을 따라가며 가늠해보니 이 석실은 약 2장 정도 길이에 사방의 벽이 거친 바위로 이루어져 있는 듯했다. 그는 장검을 뽑아들어 검손잡이로 성문을 몇 차례 두드려 보았다. 소리를 들어보아서는 상당히 무거운 성문이었다. 5사람은 꼼짝없이 어두운 석실에 갇히고 만 것이다. 한편 무삼통 등을 석실에 가둔 이막수는 쾌재를 불렀다. 너희는 거기 갇힌 채 서서히 말라 죽을 것이다. 이제 양과와 사매만 찾으면 되는데 이것들이 어디 있을까? 이막수는 소리를 죽인 채 조용히 걸음을 옮겼다. 이 무렵 소용녀는 한옥침상에서 양과가 해주는 역행경매법에 따라 온몸에 36개 대열을 하나하나 뚫고 있었다. 2사람은 한창 격체전공으로 소용녀의 전중혈을 뚫으려 하고 있었다. 전중혈을 뚫기만 하면 인맥이 모두 뚫려 내상의 8알은 회복될 것이었다. 그런데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던 고묘에 아주 미세한 소리가 들렸다. 양과가 운기를 하느라 정신을 집중하고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않았기에 망정이지 그러지 않았다면 들리지도 않을 소리였다. 잠시 후 또다시 탁 하는 소리가 들렸다. 처음보다 조금 더 가까이서 들렸다. 양과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지만 소용녀의 정신이 분산될까봐 함부로 움직일 수가 없었다. 지금은 매우 중요한 고비였다. 만약 여기서 외부의 방해를 받아 격체전공이 흐트러질 경우 가볍게는 중상이요, 심하게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다. 양과는 아무래도 불안했지만 애써 모르는 척하고 운기에 집중했다. 조금 있으려니 소리가 또 들려왔다. 더 가까운 곳이었다. 누군가 고묘에 들어왔음이 분명했다. 침입자는 조심스럽게 천천히 접근하는 중이었다. 잠시 후 뭔가를 미는 듯한 소리가 들리다가 멈추었다. 그리고 또다시 같은 소리가 들렸다. 침입자는 아주 천천히 성문을 밀고 있었다. 침입자가 이곳에 도착하기 전에 소용녀의 전중혈을 뚫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위험에 노출되고 말 터였다. 그러나 지금은 격체전공을 그만두려 해도 이미 그럴 수도 없었다. 침입자가 한 발을 더 들여놓는 소리가 들렸다. 양과는 더 이상 평정심을 유지할 수가 없었다. 그러자 서로의 기가 연결되어 있던 소용녀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다.
양과는 급히 호흡을 가다듬어 소용녀가 보낸 기운을 다시 가만히 밀어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때예요. 모든 건 마음먹기에 달렸으니 보지도 듣지도 말아요. 여기서 소용녀가 평정심을 잃으면 자칫 주화인마를 당할 수도 있었다. 양과는 분명 누군가의 발소리를 듣고 있었지만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소용녀에게는 그런 사실을 알릴 수 없었다. 한편 양과의 말을 들은 소용녀는 곧 안정을 되찾았다. 양과는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침입자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꼈다. 양과와 소용녀 외에는 이곳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이막수와 홍능파뿐이었다. 그렇다면 지금 밖에 있는 자는 분명 그 두 사람 중 하나일 것이다. 양과의 무공이라면 이들을 무서워할 이유가 없었으나 하필이면 지금 온 것이 문제였다. 발소리가 가까워질수록 양과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다. 조금 더 가까워지자 소용녀 역시 발소리를 들었다. 이제 조금만 더 온기를 하면 전중혈을 뚫으련만 마음이 어지러워 오히려 더욱 위험해졌다. 발소리가 더욱 조심스러워지더니 입구에서 멈췄다. 그러고는 곧 바람을 가르는 소리와 함께 빙백은침 4개가 날아왔다. 다행히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양과는 오른쪽 빈 소매를 휘둘러 빙백은침 4개를 떨어뜨렸다. 한편 이막수는 두 사람이 격체전공을 하며 내상을 치료하고 있는 줄은 몰랐다. 그래서 혹시나 반격당할까봐 빙백은침을 날리고는 얼른 뒤로 피했다. 그런 두려움이 있었기에 망정이지 처음 빙백은침을 날리고 다시 한 번 더 공격했다면 두 사람은 치명상을 입었을 것이다. 이막수는 가만히 두 사람이 한옥 침상에 앉아있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첫 번째 공격이 무의로 돌아가자 이막수는 마른 침을 삼키며 두 사람이 어떻게 나올지 기다렸다. 그런데 뜻밖에도 아무런 반격도 없자 일단 문가로 물러서며 불진을 꺼내들었다. 그간 안녕하셨는가? 왜 이러는 것이오? 그러면서 양과는 이막수를 노려보았다.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서 하는 소리냐? 그러자 양과가 무덤덤하게 말했다. 옥녀심경을 원하는 것이겠지? 그래, 어차피 우리는 묘안에 은거하며 세상과는 인연을 끊었으니 가져가시오. 뜻밖의 반응에 이막수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을 지었다. 이막수는 양과에게 옥녀심경을 가져오라고 했다. 옥녀심경은 다른 석실 천장에 새겨져 있었다. 양과 생각에는 사실대로 알려주면 이막수는 다른 석실로 갈 테고 그곳에서 옥녀심경을 터득하려면 시간이 필요할 터였다. 그러면 그 사이 소용녀의 전중혈을 뚫을 수 있을 것이고 전중혈만 뚫는다면 이막수쯤이야 상대가 아니었다. 그러나 지금은 소용녀의 호흡이 흐트러지고 있어서 그걸 바로잡기 위해 양과는 온 힘을 다해야 했다. 그래서 도저히 이야기를 더 이상 이어갈 상황이 아니었다. 이막수는 눈을 크게 뜨고 두 사람을 자세히 살폈다. 어슴푸레하게 두 사람의 윤곽이 보였는데 소용녀가 한쪽 팔을 들어 양과와 손바닥을 마주대고 있었다. 그녀는 나름대로 상황을 짐작했다. 양과가 내상이 심해 저 계집애가 내공으로 치료해주고 있는 모양이군. 지금 한창 중요한 순간인 듯한데 오늘 저 두 사람을 해치우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이막수의 짐작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지만 어찌되었든 두려운 마음은 싹 가셨다. 순간 이막수가 몸을 날리며 정년신장으로 양과의 정수리를 내리쳤다. 그러자 양과는 격체전공으로 자신의 길을 소용녀에게 보내던 걸 멈추고 자신의 길을 역행시켰다. 그 결과 양과의 혈도 위치가 바뀌면서 내보내던 힘이 거꾸로 양과의 몸 안으로 소용녀의 길을 빨아들이기 시작했다. 그 순간 이막수의 정년신장이 양과의 정수리를 가격했다. 그러자 엄청난 내력이 양과의 몸 안으로 전해졌다. 양과는 이에 대항하지 않고 그 힘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자신의 힘을 더해 소용녀의 몸으로 전했다. 이렇게 되자 이막수와 양과가 힘을 합쳐 소용녀의 전중혈을 뚫어주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소용녀는 강한 힘과 함께 엄청난 기가 자기 몸으로 엄습해 오는 걸 느꼈다. 그 순간 전중혈이 갑자기 탁 트이는 듯 하더니 가슴의 열기가 던전으로 흘러갔다. 소용녀는 정신이 번쩍 들어 눈을 뜨며 큰 소리로 외쳤다. 사자 정말 고마워요. 그러고는 맞대고 있던 손바닥을 떼고 한옥 침상 아래로 훌쩍 뛰어내렸다. 그 모습을 보며 이막수는 어안이 벙벙했다. 그녀는 소용녀가 양과의 내상을 치료하는 줄만 알고 있었다. 그래서 양과를 공격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적을 돕게 될 줄이야.
양과도 활짝 웃으며 일어섰다. 때마침 이렇게 도우러 와줄 줄은 몰랐군. 당신 사매의 전중혈이 영 뚫리지 않아 애를 먹었거든. 싱글벙글 웃는 양과를 바라보며 이막수는 할 말을 잊어버렸다. 그런데 갑자기 소용녀가 외마디 비명을 지르더니 가슴을 움켜쥐고 한옥 침상에 쓰러졌다. 무슨 일이에요? 양과는 깜짝 놀라 소용녀를 부축했다. 사자의 손에 독이 있었어요. 순간 양과도 갑자기 머리가 핑 하고 도는 것 같았다. 양과는 이막수의 정년신장이 독공임을 잠시 잊고 있었던 것이다. 정년신장의 독이 양과를 통해 소용녀에게도 전해진 것이다. 해독약을 내놔라. 양과는 중검을 빼들어 이막수의 머리를 내리쳤다. 그러자 이막수는 불진을 들어 검을 막았다. 그러나 정교하게 만든 불진은 양과의 중검에 두동강이 나고 말았다. 동시에 이막수의 손이 찢어지며 붉은 피가 흘러내렸다. 이막수는 너무나 놀라 황급히 뒤로 물러섰다. 이막수는 일단 자리를 피하는 게 상책일 것 같아 서둘러 석실을 빠져나와 어둠 속을 달렸다. 양과는 그녀를 쫓아가려 발을 옮겼으나 갑자기 눈앞이 흐릿해지는 걸 느끼며 다리에 힘이 빠졌다. 그러나 이막수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한참을 더 달렸다. 그런 뒤 문득 고개를 돌려보니 양과가 저 뒤에서 비틀거리며 벽에 기대고 있는 게 눈에 들어왔다. 저 녀석은 만날 때마다 무공이 고강해지는군. 정말 중독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으니 조금 있다가 쓰러지고 나면 다가가야겠다. 양과는 머리가 터질 듯 아프고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그는 이막수가 다가오면 일격에 죽여버릴 생각이었으나 눈치 빠른 이막수는 멀찍이 서서 바라볼 뿐 다가오질 않았다. 양과는 짧은 신음을 토하고는 그 자리에 쓰러졌다. 손에는 여전히 중검이 쥐어져 있었다. 그런데 이막수는 아까 크게 놀랐는지 도무지 다가올 생각을 하지 않고 가만히 서서 상황을 지켜볼 뿐이었다. 양과는 조금 더 버틸 생각으로 깊게 숨을 들이쉬고는 내공을 운행했다. 그러자 어지럼증이 조금 가셨다. 그는 중검 자루를 꽉 쥐고 일어섰다. 그러고는 팔을 뻗어 소용녀의 허리를 안았다. 양과가 성큼성큼 밖을 향해 가는 동안 이막수는 그 기세에 눌려 막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양과는 다른 석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이막수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 했다. 소용녀의 혈과 맥은 이미 잘 통했고 이제 반 시즌만 더 있으면 두 사람은 몸 안의 독을 모두 빼낼 수 있을 것이었다. 양과는 어려서 이막수의 빙배근침에 당하고 당시 구양봉이 가르쳐준 무공덕에 간신히 독을 빼낼 수 있었다. 지금은 두 사람 다 내공이 깊으니 길을 역행해서 독을 빼내는 건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단지 시간이 필요할 뿐이었다. 이막수도 그런 양과의 생각을 눈치챘다. 너희들이 독을 빼내도록 내가 가만히 둘 것 같으냐? 그러면서도 그녀는 다가가 공격할 수가 없었다. 그저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자리에서 지켜볼 뿐이었다. 잠시 후 두 사람은 간신히 석관이 놓인 방에 들어갔다. 소용녀를 석관 안에 눕힐 생각이었다. 이막수는 사부에게 무공을 배울 때 고묘에서 제법 오랜 세월을 보냈다. 그래서 양과나 소용녀만은 못하지만 어둠 속에서 사물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출중했다. 그녀 역시 석실에 석관 5개가 놓여있는 걸 보았고 그 중 하나가 바로 지하 비밀 통로로 통하는 문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녀 역시 방금 이곳을 통해 들어온 것이다. 이곳으로 도망가려고? 그렇게 쉽게는 안 되지. 양과는 몸이 기우뚱하더니 중검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러고는 안간힘을 써서 걸음을 옮기며 소용녀 곁으로 다가갔다. 그런 뒤 뭔가를 손으로 집어 석관 속으로 던져 넣었다. 이막수, 너는 절대 옥녀심경을 익힐 수 없을 것이다. 양과는 마지막 힘을 쓰듯 신음소리를 내며 소용녀에게 쓰러지더니 꼼짝도 하지 않았다. 이막수는 양과가 옥녀심경을 관 속에 던져 넣었다고 생각하며 놀라면서도 입이 해벌쭉 벌어졌다. 그러나 지난번 소용녀에게 속아 가져간 것이 도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참동계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속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막수는 양과를 더 두고 보았지만 한참을 기다려도 움직임이 없었다. 이막수는 그제야 다가가 양과의 이마를 만져보았다. 한기가 느껴지는 게 이미 죽은 듯했다. 하하하. 귀찮은 녀석, 결국 이런 날이 오는구나. 이막수는 당장 관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다. 그러나 손에 잡히는 것이 없었다. 그녀는 미간을 찌푸리며 석관을 들여다보았다.
그러자 저쪽 반대편에 무언가가 눈에 띄었다. 아마도 양관은 옥녀심경을 석관의 반대쪽 구석으로 던진 모양이었다. 불진이 있었다면 이를 휘둘러 감아올렸을 것이나 이미 부러져 쓸모가 없었다. 그녀는 팔을 뻗어 더듬어 보았으나 도무지 잡히지 않았다. 결국 이막수는 관뚜껑이 열린 틈으로 몸을 조금씩 밀어 넣었다. 석관 구석으로 기어들어가 손을 저으니 뭔가 잡히는 게 있었다. 순간 이막수는 흠칫 놀랐다. 손에 느껴지는 촉감은 책이 아니라 신발 같은 것이었다. 그 순간 누군가 자신을 밀어넣으며 석관 뚜껑을 닫아버렸다. 바로 양과였다. 이막수는 옥녀심경이 석실 천장 위에 새겨져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하고 책을 찾아 관 속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한편 양과는 소용녀 몸 위로 쓰러지는 척하면서 그녀가 신고 있던 신발 한 짝을 벗겨 관 안으로 던져 넣었다. 신발이 딱딱한 물건이 아니어서 그런지 석관에 부딪히는 소리며 느낌이 책과 비슷한 효과를 냈다. 그러고는 즉시 경맥을 거꾸로 운행시켜 죽은 것처럼 가장했다. 사실 독에 중독되어 죽는다고 해도 순식간에 체온이 떨어지며 차가워지지는 않는다. 사람은 숨이 멈춰도 최소한 반 시즌은 지나야 온몸이 차가워진다. 그러나 이막수는 욕심이 앞서서 그런 것을 그냥 지나치고 말았다. 그녀가 좀 더 신중했더라면 양과는 정말 죽을 수도 있었다. 만약 정년신장을 한 번만 더 맞았더라면 양과는 그대로 죽었을 것이다. 양과로서도 그런 두려움이 없지는 않았지만 워낙 위급한 상황이라 운에 맡겨본 것이었다. 관뚜껑을 닫은 양과는 왼팔에 힘을 주어 다른 관을 밀어 올렸다. 기합 소리와 함께 빈 관을 세워 이막수가 갇힌 관 위에 올려놓았다. 이 관은 원래 무게가 600근이 넘었다. 거기에 또 하나의 관을 정확하게 겹쳐 올려놓았기 때문에 이막수가 아무리 내공이 높다고 해도 쉽게 벗어날 수는 없을 터였다. 이렇게 하고 나서야 양관은 한숨을 놓았다. 그러자 온몸에 힘이 소진되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 양관은 가슴이 뛰고 머리가 아팠다. 지금까지는 적과 맞서느라 강한 정신력으로 버텼지만 이제 중독 현상이 역력하게 나타나는 듯 어지러워서 쓰러질 것만 같았다. 그래도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다. 양관은 중검을 놓고 남은 힘을 다해 소용녀 곁으로 다가갔다. 그러곤 구양봉에게 배운 무공으로 자신의 몸에 있는 독을 반쯤 밀어냈다. 그러고는 손을 뻗어 소용녀의 오른손과 마주대고 천천히 소용녀가 경맥을 역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 무렵 곽부와 야율제 등은 석실에 갇혀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가지고 있던 부싯돌로 불을 붙이려 해도 물속을 지나오는 동안 불쏘시개로 쓸 천이 젖어 불을 켤 수도 없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이리저리 헤매보았으나 도무지 길을 찾을 수가 없었다. 일행은 어찌할 수가 없어 그냥 멍하니 앉아만 있을 뿐이었다. 그런데 지금껏 한마디도 하지 않던 야율제가 낮은 소리로 말했다. 이게 무슨 소리지? 그 말에 네 사람은 일제히 숨소리를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그러나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아기 울음소리였어요. 분명 광낭자의 동생일 거예요. 울음소리는 석벽을 사이에 두고 가늘게 이어졌다. 내공이 깊은 야율제가 아니었다면 알아듣지 못했을 소리였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몇 걸음 걸어갔다. 울음소리가 잠시 잦아들었다. 아기 울음소리가 들린다면 이 석실에 공기가 통하는 곳이 있겠군. 야율제는 온 신경을 집중해서 울음소리가 들리는 방향을 가늠해 보았다. 서쪽으로 몇 걸음 가니 울음소리가 작아졌다. 반대로 동쪽으로 다시 걸음을 옮기니 울음소리가 조금 크게 울렸다. 거기서 북쪽으로 조금 가니 울음소리가 더욱 커졌다. 야율제는 북동쪽 구석을 가서 검을 빼들고 석벽을 가만히 두드려 보았다. 어느 한 부분에서 울리는 소리가 조금 달랐다. 거기가 다른 곳보다 유독 얇은 게 틀림없었다. 야율제는 검을 집어넣고 두 손으로 힘껏 벽을 밀어보았다. 그러자 퍽 소리와 함께 석벽의 돌이 벽에서 빠졌다. 그걸 보고 곽부 등은 놀라면서도 기쁜 마음에 환호성을 질렀다. 그런 뒤 한꺼번에 달려들어 다 같이 돌을 밀어냈다. 그러자 사람 하나 들어갈 정도의 구멍이 뚫렸다. 일행은 서둘러 구멍을 빠져나가 다른 작은 석실로 들어갔다. 거기도 칠흑같이 어두웠으나 아기 울음소리는 더욱 뚜렷하게 들렸다. 곽부는 소리나는 쪽으로 급히 다가갔다. 과연 아기가 바구니에서 악을 쓰며 울고 있었다. 곽부는 그렇게 찾아다니던 동생 곽양을 안았다.
야율제는 탁자 위를 더듬다가 촛대를 찾았다. 그 주변을 가만히 더듬어 보니 부싯돌도 만져졌다. 그는 그것으로 초에 불을 붙였다. 어둠 속에서 답답해하던 사람들은 갑자기 환해지자 가슴이 탁 트이는 듯 후련해져 일제히 탄성을 질렀다. 곽부는 아기를 토닥거리고 흔들면서 달래기에 여념이 없었다. 그러나 곽양은 점점 더 심하게 울어댔다. 무삼통이 보니 아마도 배가 고파서 우는 것 같았다. 사실인즉 양과가 소용녀의 치료를 돕다가 이막수의 공격을 받는 바람에 곽양에게 아무것도 먹이지 못한 것이다. 주위를 살펴보니 탁자 위에 꿀물이 있고 나무 수저가 놓여 있었다. 무삼통은 꿀물을 한 숟가락 떠서 아기 입속에 흘려 넣어 주었다. 그러자 곽양은 거짓말처럼 울음을 뚝 그치고 꿀물을 받아먹었다. 야율제는 신기해하며 미소를 지었다. 우리 작은 광낭자가 배고파서 울지 않았다면 우리는 저 석실에서 죽었겠지요. 그 말을 듣자 무삼통은 다시 생각해도 분통이 터지는 듯 이를 갈았다. 이제 이막수를 찾으러 가자. 일행은 각자 탁자며 의자를 부숴 횃불이 될 만한 것을 들고 통로를 따라 걸음을 옮겼다. 꺾이는 길이 나올 때마다 무도뉴가 검으로 표시를 해 돌아올 때 길을 잃지 않도록 했다. 일행은 몇 개의 석실을 거치며 이막수의 흔적을 찾아보았다. 고묘안은 워낙 규모가 커서 통로가 끝없이 이어지고 석실도 수없이 많았다. 일행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작은 개울 아래 이런 엄청난 묘가 있으리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조차 하지 못한 것이다. 소용녀의 침실까지 왔을 때 일행은 땅에 떨어진 빙백은침 2개를 발견했다. 곽부는 천으로 이것을 싸서 조심스럽게 주워들었다. 이 침은 이따가 주인에게 돌려줘야겠지. 그때 양과는 내공으로 소용녀의 몸에 퍼지는 독을 빼내고 있었다. 그녀의 왼손 손가락 끝으로 새까만 물이 조금씩 맺히기 시작했다. 조금만 더 하면 몸 안의 독을 완전히 빼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런데 갑자기 통로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5명이 움직이는 소리였다. 양과는 흠칫 놀라며 숨을 멈추었다. 왜 자꾸만 중요한 순간에 침입자가 방해하는 것인가? 지금 소용녀는 경맥은 트였으나 내공이 부족해 독을 빼내지 않으면 혈도가 손상될 위기였다. 양과가 조급해하는 와중에 불빛이 흔들리는 게 보였다. 5사람이 더욱 가까워진 것이다. 양과는 팔로 소용녀를 감싸 안고 이막수를 가두기 위해 올려놓은 관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고는 관 뚜껑을 완전히 닫지 않고 살짝 열어둔 채 숨을 죽이고 누웠다. 2사람이 막관으로 들어간 순간 야율제 등이 방으로 들어왔다. 5사람은 5개의 관을 보고 놀라 우뚝 멈춰섰다. 관과 사람 수가 너무나 공교롭게 맞아떨어지는 게 어쩐지 불길한 징조처럼 느껴졌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